예,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가 완료됐습니다. 사드 배치에 강력 반발해온 중국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1박 2일간의 러시아 방문 일정을 마치고 잠시 후 귀국을 해 오를 예정입니다. 이 시간 김영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오늘 어젯밤 늦게부터 계속 이 사드 배치 그 과정이 전개되지 않았습니다. 방금 영상에서 보셨는데 굉장히 신통이 많았습니다. 그 결정한 후에 14개월 만에 이제 한개 포대 배치가 완료됐는데 먼저 신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이 사드 한개 포대가 갖는 의미, 그러니까 어떻게 구성되며 그 의미는 어디에 저희들이 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지 그것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사드 한개 포대는 여러 가지 구성품이 있는데 예. 제일 중요한 게 레이더입니다. 그 엑스밴드 레이더라고 하는 사실 뭐 지금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그 장본인이죠. 예. 그래서 엑스밴드 레이더 한 개, 그리고 이제 그 여러 가지 전기를 공급해주는 전원 공급 장치, 그리고 이제 혹시 전기가 다운됐을 경우에 긴급하게 또 비상적 인력을 또 마련해줘야 되니까 발전기, 예. 그리고 이제 레이더가 뜨거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냉각기, 그리고 이제 가장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미사일 발사대. 예. 미사일 발사대는 한 개에 8발의 미사일이 들어갑니다. 그게 이제 다 합해서 6개 발사대가 있으니까 예. 다 합하면 48발의 미사일. 48개. 예. 예.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것들을 통제하는 지휘 통신 시설. 그것들이 다 차량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예. 다 어디든지 이동할 수 있게끔 방금 말씀드린 게 하나하나가 다 차량이에요. 예, 그렇게 예. 해서 한 10대 가량의 차량이 배치가 되는데 예. 이게 이제 뭐 굳이 어떤 기지가 아니더라도 뭐 논밭이다, 예. 뭐 어디든지 도로상이든지 어디든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할수 화면에 있는 보신 게 것처럼 저렇게 맞습니다. 약간 방사형으로 이렇게 펼쳐지는 건가요? 아니면 방사형으로- 위치가 다 달라지는 건가요? 방사형으로 펼쳐지는 것은 이제 교범상의 이야기고 아, 그렇습니까? 어떤 그 지형에 예, 따라서 예. 할 수 있는데 단 어떤 그 너무 먼 거리로 가서는 예, 안 되죠. 예, 예. 왜냐하면 케이블하고 그렇죠. 동시다발적인 어떤 예. 그 명령 체계의 문제가 있으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이 풀세트로 방어가 됐다, 장비가 됐다라고 한 것은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장비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요. 예. 다 저게 차량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 미국이 가지고 있는 C-17이라고 하는 수송기가 예. 있습니다. 그 수송기에 하나하나씩 따로따로 탑재가 될 수 있어서 예. 미국이 그 수송기를 통해서 전 세계 어디든지 72시간 내, 24시간 내에 싣고 가서 그리고 48시간 내에 배치를 해서 예. 바로 72시간 내에 작전할 수 있는 그런 그 야전 여격 체계가 사드니까 오늘 아침에 이제 들어갔으면 오늘 오후 지금 만약에 꼭 지금 당장이라도 이 미사일 48발 다 작전에 가동시켜야 되겠다고 하면 예. 아침부터 작업하면 지금 사실은 지금 정도는 작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갈 수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네. 예, 바로 뭐 전원만 켜면 이게 케이블 연결하고. 케이블 연결하고. 케이블 연결하면 되는 거니까. 지금 오늘 그러니까 아침에는 그 발사 4기만 이제 추가로 배치된 거죠. 나머지는 다 가 있었죠. 지난번에 가 있었죠. 발사대 두 2개 개 하고 함께. 나머지는 싹 다 가 있었으니까 예, 예. 발사대 4개 케이블만 연결하면 뭐 지금 당장이라도 작전하는 건 문제가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사실은 이 배치 일정이 그러니까 네. 시간표가 좀 빨라졌습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바로 이제 북한의 연속되는 도발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북한이 ICBM 미사일 발사, 또 6차 핵실험 이런 것들이 우리 대통령께서 이야기하신 좀 더 시간을 두고 그 사드 배치를 하겠다는 최초의 계획을 상당히 앞당겼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임시 배치도 사실 4기는 임시 배치까지 처음에는 그렇게 이야기가 안 됐었던 것이 북한의 그런 도발 때문에 임시 배치가 이야기가 좀 되는 상황이 예. 발생을 했고 예. 또 그 과정에서 임시 배치 이후에도 좀 더 시간이 걸릴 줄 알았습니다만 북한이 핵실험하고 이런 과정에서 그것도 상당히 당겨지는 이런 과정을 거쳤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사실상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굉장한 반발을 하는 모습이 지금 이미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예. 또 러시아 역시 이제 아마 그런 반발을 할 거라고 보는데요. 예. 그래서 이 사드 배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단은 한 세트가 이번에 이제 배치가 임시 배치입니다만 배치가 된 상태. 그러나 외교적으로 또는 한반도 정세, 동북아시아 정세 이 과정에서는 여전히 사드 배치의 후유증이 상당 기간 좀 갈 수밖에 없는 예.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 신대비 말씀하시기를 바로 케이블 연결하면 언제든지 작전 운영이 가능하다 하셨는데 지금 임시 배치라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최종 단계 완전하게 배치가 완료돼서 기지화되기까지는 어떤 작업들이 필요하나 보죠? 그러면?
일단 가장 중요한 예. 절차의 정당성, 즉 예. 환경 영향 평가가 그거 해야 제대로 되죠. 돼야 되고, 예, 예. 그리고 이제 어떤 저 현장에서는 예. 사실은 이제 임시 배치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 바로 오늘 저녁에 북한의 미사일이 날아오는 것이 예상이 된다면 조금 불안정해도 예. 여러 가지 기준기를 받칠 수 있는 그러는군요. 그 발을 산발이를 장착하든지 해서 할 수 있지만 이제 영구 배치를 하면 예. 저긴 지금 잔디밭이지 않습니까? 잔디밭 밑에다가 지금 알루미늄 패드를 깔아서 그 위에다 예, 올려놨는데 예. 그 알루미늄 패드는 이제 혹시 미사일이 발사를 할 때 화염이 뿜어져서 산불이 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알루미늄 패드 같은 걸 예. 깔아놨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로 지금 뭐 우리나라에 있는 패트리엇이나 이런 미사일 기지에 가보면 다 콘크리트로 다 되어 있습니다. 아, 그 발사 충격을 막아야 되는 그렇죠. 거죠. 발사 충격도 막고 예. 이 가장 중요한 게 이 평평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사일이 좀 삐딱하게 서 있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것도 정확도가 또 떨어지고 뭐 여러 가지 또 작용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평평하게 예. 컨테이너 콘크리트로 이렇게 하는 것. 그리고 또 이제 차량이 움직이고 있는 거 봤는데 예. 골프장 옆으로 해서 지금 뭐 조금 불안정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도로들 만들고 예.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또 지금은 저 롯데 골프장이 골프 텔이라는 게 있어요. 일종의 콘도 같은 건데 숙소가 예, 있죠. 예. 거기에 지금 이제 미군들하고 뭐 운영 요원들이 임시로 거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제 영구 배치가 되면 저기는 하나의 군 부대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럼 군 부대에 막사를 또 새로 지어야 되고 지금 뭐 클럽하우스나 골프 텔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미군들이 뭐 호텔 같은 데서 평생 살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막사를 새로 지어야 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죠.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이제 관심은 과연 설치는 돼 있는데 이 사드가 과연 얼마나 북한의 미사일을 막아낼 수 있을 건가? 남한 전역을 다 커버할 수는 없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저 요격률 그리고 커버 영역이 어느 정도인지 그 부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설명. 일단 한 발 날아왔을 때, 예. 적의 미사일이 한 발 날아왔을 때는 사드는 200km까지 그 여격이 됩니다. 전방 200km, 후방으로는 한 100여 km 이렇게 여격이 되는데 예. 그렇게 따지면 성주에 있으니까 북쪽으로는 경기도 남부 지역, 그리고 강원도 남부 지역, 경상북도 전역, 예. 그리고 충청남북도 전역, 그리고 전라북도 전역, 그리고 경상남도 일부, 그리고 일부 정도가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강원도나 수도권 북부, 중북부 지역은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한 발이 아니고 두 발, 세 발 날아오면 레이더가 지금 하나잖아요. 사람의 두뇌도 하나를 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을 같이 하면 분산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저 사드 레이더도 두 발, 세 발이 날아오면 이 자신의 그 어떤 전력을 분산시켜서 작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격 범위가 쪼그라들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모 대선 후보는 사드를 2개, 3개 더 사오자 이런 이제 선거 공약도 했던 적이 있었죠. 예. 그래서 뭐 그런 점이 있고 두 번째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 미사일이나 스커드 미사일 같은 것을 막아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해요. 예. 그러나 또 한계성도 있습니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여러 미사일 중에서 스커드 미사일, 노동 미사일은 이 사드가 잘 막을 수 있는데 무수단 미사일 고각 발사 지난번 했지 않습니까? 마 17로 하강을 했습니다. 종말 단계에서. 그리고 지금 뭐 최근에 쏘고 있는 화성 12호, 화성 14호 이런 것들 역시 마 20 이상의 속도로 하강했어요. 사드 레이더는 탐지 속도가 최대 탐지 속도가 마 15까지만 탐지합니다. 예. 그것보다 빠른 거는 안 보여서 못 막죠. 아. 예. 그리고 SLBM, 즉 예.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예. 그것은 어디든지 움직여서 어디서 쏠지 모르는 게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아니겠습니까? 바다만 있다면. 그러니까 사드 레이더는 전방으로 120도 각도만 바라봅니다. 즉 120도 각도보다 옆에 121도에서 쏴버리면은 역시 안 보여서 못 막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미사일 중에서 스커드 미사일과 노동 미사일은 사드로 잘 막을 수 있고 그것도 소량으로 날아왔을 때 예. 그리고 이제 무수단, SLBM, 화성 12호 예. 이런 것들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아까 잠깐 수도권 지역 전역이 잘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커버가 일부 지역만 되면 그 수도권 윗부분 그러니까 뭐 지금 뭐 판문점 그쪽이랄지 안 되는 부분들 경기 서울도 안 됩니다. 아 네. 그렇습니까? 네. 서울도 안 된다. 그렇다면 그래서 나온 게 아까 말씀하신 추가 배치 이야기를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걸 어디다 배치할지는 물론 이후에 얘기했지만 자 과연 추가 배치한 게 타당한가? 미국 쪽에서는 아마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온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구입을 해주길 바라는 것 같은데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사드 포대 한 개 가격이 한 1.5조 원에서 2조 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갖다가 지금 구매를 할 필요가 있을까? 왜냐하면 사드 레이더와 사드 미사일의 여격 범위는 분명히 배치된 곳에서부터 200km예요.
200km니까 그러면 이제 사술적으로 성주에 배치를 했더니 경기도 남부 지역 즉 한 안성시 정도 제가 계산해봤다 한 안성 정도 예, 되더라고요. 예. 평택은 또 안 돼요. 그래서 안성 정도까지가 방어가 되니까 그럼 수도권에 평택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수도권에 뭐 거의 뭐 한 2, 3천만 명이 살고 뭐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한 개의 기지를 더 하자. 그럼 충청도 지역에 만약에 배치를 했다. 그러면 이제 그 수도권 계산상으로는 되죠. 예, 그러나 문제는 북한이 미사일을 쏴서 날아오는 시간 그리고 쏘았을 때 탐지되는 시간이 있어요. 그게 뭐 바로 솟구치자마자 탐지되는 게 아니고 지구가 둥그니까 어느 정도 몇십 킬로 올라와야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날아오는 시간 그것을 보고 그러면 우리가 방어해야지라고 예. 해서 쏘았을 때 너무 가깝습니다. 수도권은. 그래서 과연 충청도에 배치를 했을 때 서울이 방어가 될 수 있느냐 예. 이거는 좀 더 연구를 더 해봐야 되는데 제 계산으로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예. 너무 가까워서. 사실 또 하나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은 사드 한 세트가 48발입니다. 그 48발이 한 번 교체되는데 한 30분 정도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사드 미사일 발사를 48발 다 한 뒤에 다시 이 사드 미사일을 장전하는데 예, 예.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고 또 지금 이제 사드 체계 자체가 우리가 한 기를 더 그 한 세트를 더 배치하는 게 굉장히 효용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예. 그렇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또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북한에서 예를 들어서 노동 미사일이나 스커드 미사일을 사실상 한두 발 발사하지 않습니다. 수도권을 향해서 만약에 북한이 한다면 아마 대량 발사를 하게 될 예.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 대량 발사를 할 때는 그 대량 발사된 예를 들어서 수십 발이 한꺼번에 날아온다. 이런 것들은 사드 체계로서는 일부는 그것을 요격할 수 있지만 예. 대부분의 북한의 노동이나 스커드 미사일은 요격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본다면 예. 사실 사드 체계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 자체가 실질적으로 그 효용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국이 과연 어떻게 나올지 이제 그분이 관건인데 벌써 이제 중국 언론이랄지 또 당국에서는 네. 굉장히 그 반발하는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엊그제 4일이죠. 그러니까 북한 핵실험 다음 날 서해에서 중국군이 첫 미사일 요격 훈련도 했다고 그렇습니다.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군사적 대응, 그러니까 뭐 보여주기식 그런 것도 할 수 있겠고요. 경제 보복도 가능했고요. 네. 앞으로 중국이 어떻게 나올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지금 이제 중국 군 같은 경우는 이제 필요한 조치를 한다 이런 예고도 이야기가 나오고 나왔죠.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중국이 사실상 북핵 같은 악성 종양이 사드는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북핵과 사드를 거의 동일시하는 뭐 그런 이야기까지도 꺼내놓고 있습니다. 예. 결국 이것은 중국으로서는 지금 그 19차 당대회가 곧 개최가 되는데 사실상 당대회까지는 중국이 사드 문제랄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자신들 입장을 완화시키거나 바꾸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차기 지도부를 지금 선출하는 부분도 있지만 시진핑 지도부가 얼마만큼 실질적인 그 힘을 갖느냐라고 하는 것 자체가 19차 당대회 때 결정되는 겁니다. 예. 지난 18차 당대회 때 시진핑이 그 최고 지도자가 됐지만 그때는 사실은 자신의 권력을 갖는 측면이 아니었거든요. 이번이 이제 진정한 자신의 권력을 갖게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이 과정에서 사드 부분에서 중국이 양보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다. 예. 왜냐하면 시진핑 지도부가 자신들의 어떤 그런 지도력을 확인받기 위해서는 예. 중국 내부적으로 중국인들에게 지지를 받는 그 사드 부분에 있어서는 예. 단호한 조치, 단호한 입장 이런 식으로 나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한중 간에 굉장히 지금의 냉각된 관계가 있습니다만 상당히 지금보다 더 많은 냉각 관계가 더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예. 물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이 외교적 측면에서 우리 역할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많은 부분 개선을 한다면 이제 변화가 있겠지만 예. 현재로서는 당분간은 한중 관계는 어렵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사실상 올해 방중을 하느냐 여부 가지고 예.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올해 방중은 좀 어려운 것 아닌가 이런 또 그런 얘기도 나오고 걱정이 있죠. 있습니다. 예, 지금의 한중 관계를 고려할 때 그런 전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중국으로서도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일단 북핵이나 북한 미사일을 막아야 되는데 사드 배치가 어떤 최적의 어떤 방어 수단은 아닐지라도 한미가 그렇게까지 선택을 했는데 계속해서 반대만 하게 뭐하고 그러니까 그 사이에 중국이 좀 껴있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또 북한이 핵실험을 계속하거나 도발을 한다면 북중 접경 지역도 이번에 뭐 풍계리 쪽에서 지금 무슨 방사능 지수가 오염 지수 네. 굉장히 올라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중국도 이거에 바람직한 그런 받아들일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중국은 사실은 그 북한의 핵보다는 사드가 더 껄끄럽습니다. 북한의 핵이 중국의 베이징을 공격할 가능성은 사실은 중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크게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 가지 북중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드가 물론 사드는 공격 무기는 아니에요. 당연히 방어 무기고 중국이 미국을 공격하든지 중국이 한국을 공격하지 않는 이상 사드는 뭐 그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힘의 균형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힘 그리고 중국의 힘이 서로 간에 지금 패권 경쟁을 하고 미국의 그 조악이라고 하는 그 군사 개념을 가지고 중국을 공격하는 군사 개념 다 세워놨습니다. 또 중국은 A2AD 전략이라고 하는 군사 개념을 가지고 미국의 공격에 또 대항하고 자신들도 또 패권을 펼쳐나가는 그 계획을 다 세워놓고 있는데 예. 이런 것들이 충돌하는데 여기에 이제 한국이 중간에 끼어 있죠. 사드를 갖다가 한국에 배치를 하고 나니까 이 중국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지들이 다 보인다는 거, 서한 지역에 있는 이게 이제 문제인 것이죠. 중국은. 예. 그래서 일본에 있는 아오모리에 있는 사드 레이더나 교토에 있는 사드 레이더 역시 그것도 미국 거죠. 근데 거기에 있었더니 이건 산둥반도까지밖에 안 보이는데 산둥반도에 있는 미사일들은 1,500km 사정거리밖에 안 돼요. 미국하고 관계 없는 거예요. 근데 성주에다가 딱 갖다 놓으니까 네. 이게 서안에 있는 이 서안 지역에 있는 ICBM 뚱펑 31 기지들이 다 보이는 겁니다. 예. 그리고 거기서 미사일을 날리면 한반도와 일본을 거쳐서 미국으로 날아가는 게 아니고 지구가 구형이기 때문에 둥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만주 북부 지역을 통해서 알래스카 쪽으로 해서 그 캐나다로 해서 미국으로 날아가게끔 미사일이 돼 있거든요. 성주에다 배치를 하면은 미사일이 솟구치는 것에서부터 만주 지역을 해서 날아가는 것까지 다 보이는 겁니다. 교토에 있는 그게 안 보여요. 하나도 안 보여요. 예.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이게 너무 필요한 것이고 중국은 그게 너무 싫다. 예. 미국하고 중국하고 사실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굉장히 적지만 그러나 힘의 균형이 무너졌을 때는 전쟁은 하지 않더라도 전쟁을 예. 하기도 전에 그냥 뭐 말로서 지는 상황이 될 수가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게 뭐 외교력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그게 싫다. 그렇기 그래서 때문에 더 강하게 반발을 하는 거예요. 강하게 반발하는 예, 것입니다. 예. 자, 이제 저희들이 이제 또 하나 지켜봐야 될 게 네. 6차 핵실험 이후에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새 결의 그러니까 네. 지난번 237로 나온 이후에 이번에는 어떤 제재안이 담길지 이미 이제 초안이 마련해서 이사국들이 회람을 했다고 하죠. 네. 가장 이제 궁금한 게 과연 원유 수입 차단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공급을 그렇습니다. 차단한다. 이게 가능한 이야기인지 일단 내용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이 지금 상황이라면 쉽게 동의하지 않을 것 같은데. 동의하기 어렵다. 예. 이렇게 봐야 됩니다. 지금 이제 우선 뭐 사드 문제가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물론 이건 이제 감정적으로 처리할 문제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지만 중국으로서는 사실상 원유 공급을 북한에 중단한다는 것은 중국이 갖고 있는 전략적 이해관계의 상당 부분을 잃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북한이 갖고 있는 중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전략적으로 중요한 그런 분명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예. 만약에 중국 공급이 중단된다 그러면 북한 경제는 거의 사실상 뭐 단기적으로는 버티겠지만 길게는 못 버팁니다. 어떤 국가든지 석유가 없는 상태에서 국가 운영이 된다는 것은 한 불가능합니다. 1년 정도 버틴다는 이런 뭐 제가 볼 때 있던데. 1년은 어렵다고 보고 한 6개월 정도나 그렇- 뭐 이렇게 예. 버틸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본다면 이제 사실상 김정은 체제 붕괴까지도 중장기적으로 예상할 수도 있는 이런 과정인데 예. 여기에 대한 부분은 중국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북한이 완충지대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미국의 영향력이 한반도에서 북한이라고 하는 완충지대를 통해서 중국에 전달되는 이런 그 중요한 전략적 이해관계가 중국에 있기 때문에 예. 북한 지역을 포기할 수 없다. 이런 차원에서 원유 공급 중단은 거의 불가능하다. 다만 아마 국제사회 대북 압박 또는 대중국 압박이 다양한 차원에서 다양한 각도로 예를 들어 세컨더리 보이콧이나 여러 가지 각도에서 제기된다면 약간의 상징적 차원에서의 단계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원유 공급을 약간 줄이는 예. 이런 그런 가시적인 조치 이 정도를 넘어서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아니냐 이런 예. 판단입니다. 알겠습니다. 러시아도 북한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는 걸로 잘 알려져 있죠. 어제 한러 정상회담회를 했는데 북핵 불용에 대해서는 두 정상이 어느 정도 의견 일치를 봤지만 그 원유 공급에 있어서 그러니까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푸틴 대통령은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완곡하게 이제 그 의사를 좀 표현했지만 러시아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제재를 동참하거나 북한에 압박을 가하는데 근데 어제 그 상황을 봤을 때 제재 동참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 중국과 러시아 입장은 그 한반도 북쪽에 그 자신들과 국경을 하고 있는 한반도 북쪽의 나라가
반미 성향을 가진 정권이어야 한다는 입장이 분명한 것입니다. 방금 이제 김 교수님 말씀을 해주셨지만 완충작이 필요하다. 만약에 김정은 정권이 사라지고 통일이 된다든지 이 한미 동맹이 굳건한 상태에서 통일이 된다든지 아니면 통일이 안 되더라도 친미 정권이 들어온다든지 해서 뭐 또 미국하고 동맹을 체결해 버린다든지 이렇게 되면 거기에 미군이 진주하는 상황 또 미군이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미 지상군하고 국경을 마주하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 전 세계 어떤 나라도 미국하고 미 지상군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적국이 사실은 없어요. 그런 나라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정권이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패권 경쟁을 하는 적대적 대치 관계에서 패권 경쟁을 하는 입장에서 두만강 건너편이 오늘 할드 정상회담은 블라디보스토크 아닙니까? 맞습니다. 거기에 그 러시아의 극동함대 사령부가 있어요. 러시아의 태평양 전략 사령부 기지가 거기 있기 때문에 만약에 미군이 그 한경북도 지역으로 들어온다. 그럼 거의 그 러시아의 이 아시아 지역 군사력은 거의 유명무실하게 되는 것이고 또 단둥에서부터 신의주 바로 건너편 단둥에서부터 베이징까지가 불과 도로 길이만 해도 980k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신의주 쪽에 미 지상군이 들어갔다 이러면은 하루 이틀 거리에 베이징이 놓이게 되는 것이니까 폭격을 받는 것하고 지상군이 들어온 것하고 완전히 다른 것이거든요. 따라서 이 북한 정권이 반미로 남아 있어야 되는 입장은 분명하다. 그래서 어떤 그 러시아나 중국이 북한에게 원유를 잠글 것이다. 이것은 사실은 우리만의 기대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김정은도 아마 국제사회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 건가에 대해서 굉장히 애주시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번 대북 제재 안에 아마 이제 김정은이 제재 명단에 오를 것 같습니다. 네. 그게 들어있다고 지금 언론에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처음이죠. 제재 대상의 이름이 그러니까 김정은 오르는 건. 자산 동결 관련된 자산 부분. 관련된 부분. 네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이제 그렇게 된다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통치 자금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거의 막힌다 이렇게 지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상 이제 공식적으로 김정은의 통치 자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19호실을 통해서 조달된다. 지금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상당 부분 알고 있는데 공식적인 부분에서의 김정은 위원장의 통치 행위에 대한 경제적인 그런 기반 이런 것들을 이제 완전히 막는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이제 사실상 우리가 또 하나 고민해야 될 부분은 북중 간에 1,350km에 걸친 국경이 있습니다. 이 국경에서 이루어지는 밀무역이나 보따리 무역이나 또는 서해상에서 이루어지는 밀무역 이 부분은 우리가 정확한 통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그 밀무역이나 그런 보따리 무역이 상당한 액수가 될 거라는 걸 또 우리가 또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통치 자금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것은 뭐 당연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식적인 부분에서의 이런 자산 동결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김정은을 매우 아프게 하겠지만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의 통치 행위 자체를 거의 중단시키는 그런 정도까지는 가기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북한은 지난 6차 핵실험, 즉 수소탄 성공이라고 자신들이 주장한 것에 대해서 축하하는 군중 집회를 열었습니다. 어제 김일성 광장에서 했다고 하는데요. 그걸 대대적으로 선전을 했는데 눈에 띄는 게 그때 그 김정은 현지 지도했던 그 있잖아요. 핵개발 책임자들, 홍승무 노동당 군수공업부 부부장, 그리고 리용섭 핵무기연구소 소장. 이 사람 두 사람들이 또 나왔는데 군복을 입고 나왔답니다. 그런데 계급장에 대장과 상장 계급장을 달고 나왔다. 이게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하죠. 네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군수공업부 부부장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이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상 이제 북한의 핵 개발을 이런 부분들의 실무 책임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리용섭 소장 같은 경우는 실무적인 차원에서의 핵 개발을 총괄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군복과 또 그다음에 대장, 상장, 계급장은 최고의 영예를 북한에서 준 겁니다. 과거에도 보면은 일반 민간인들에게도 이런 그 군의 그런 계급이나 또 이렇게 군복을 입히고 이런 과정들은 사실상 북한에서 어떤 최고의 영예를 받은 사람들에게 이제 그런 상징적인 의미에서 그런 것들을 주고 그것이 이제 주민들에게 또 선전되고 이런 모습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 이번 수소탄 실험에 대한 북한 내부에서 성공을 완벽하게 했다 이것을 대외적으로 또 북한 내부에 과시하는 이런 차원에서의 선전 행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추가로 이제 핵과 미사일이 같이 이제 핵무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사일 개발의 총책임자였던 리병철에게 대장 계급장을 달아줬어요. 그리고 미사일 개발의 실무 책임자 그 이름이 장창하라는 사람인데 거기에 이제 상장 계급을 달아줬어요. 그래서
이제 미사일 개발 뭐 화성 12호 뭐 계속 성공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 그렇게 달아줬는데 핵도 이번에 성공했으니까 밸런스를 맞춰준 그런 측면도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거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이제 야당의 한 안보 강연에서 예전에 이제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을 지내셨죠. 이 남성욱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 이제 MB 정부 때 조사한 내용이었는데 김정은의 IQ를 간접적 형식으로 조사했고 성격을 좀 알아봤더니 예전에 청소년 시절이죠. 거칠고 폭주하는 성격이었다. 이렇게 파악이 됐다고 이제 지금 보도가 됐습니다. 물론 김정은의 지능 지수 IQ는 뭐 중상 정도, 뭐 중상 이상이다 이렇게 하는데 정확한 수치는 공개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저런 성격 파악이 됐다면 지금의 핵폭주과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어떻게 보세요? 사실상 예, 이제 거침이 없는 저런 그 성격들. 예.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하나는 그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그런 평가가 얼마나 객관적인가 이게 하나 있을 수가 있겠고요. 물론 이것은 이제 학창 시절 스위스에서 학창 시절이나 예. 또는 또 김정은과 연관된 사람들을 직간접적으로 조사하는 이런 그 면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름대로 잠정적으로 추정을 한 건데 예. 뭐 물론 그 일견 뭐 그런 김정은의 여러 가지 스타일에 대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의 의미는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건 아버지 김정일과 김정은의 차이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예. 김정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외교적인 부분까지도 고려하고 또 자기가 빠져나갈 구멍도 좀 찾고 예. 또 어떻게 보면 강경으로 갔다가 그 강경에서 어느 순간이 되면 또 휴지기를 갖고 또 다른 전략도 모색하고 이런 굉장히 예. 좀 그 전략적 마인드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예.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는 한번 결심하면 계속 진격하는 이런 스타일. 예.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자기가 그것에 대해서 표현을 한 것은 예.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스타일. 이런 점에서 본다면 굉장히 좀 뭐랄까요, 이 양쪽을 다 쳐다보는 측면보다는 예. 앞으로 가면서 뭔가 성과를 갖고 그걸 갖고 대외적으로 그런 딜을 한달지 이런 예. 식으로 가겠다 이런 차원에서 한편으로 무모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모험적이고 굉장히 또 성급한 이런 부분들이 보이는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모레가 이제 구구절 북한의 정권 수립일입니다. 그 점에서 도발할 수도 있다 이런 이제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김정은의 그런 성격 또 플러스 북한의 조선신보가 미국이 올바른 선택할 때까지 공격을 계속할 거다 이런 엄포들 다 종합해 봤을 때 무슨 군함세 작전 가능성 미 전문가는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SLBM 뭐 발사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사실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뭐 9월 9일 아니더라도 그 이후에 추가 도발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뭐 오늘 밤 또는 내일 아침에라도 도발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은 예. 이제 우리 사드를 오늘 배치를 했지 않습니까? 이 경향이 있어요, 북한이. 예. 작년에 우리가 사드 배치를 선언했을 때 그 다음날 무수단 미사일 고각 발사를 해서 사드로 못 막지 않느냐 그걸 보여줬어요. 또 사드 배치를 또 하고 나니까 또 스커드 ER 미사일을 4발을 동시 사격해서 이 중에서 또 한두 발을 못 막지 않느냐 예. 또 이런 걸 보여줬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사드 6개 발사대를 다 배치를 해서 우리는 완결판 사드가 이제 됐다라고 뭐 일견 안심을 하는 측면도 있을 수가 있는데 사드로 못 막는 무언가 발사, 즉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SLBM을 쏜다든지 또 아주 완성도가 높은 상태의 SLBM 그리고 또 다른 지상 발사형 미사일을 쏘아서 사드가 못 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예. 그래서 뭐 저 같은 사람이 나와서 이건 사드가 안 된다라고 평가해주길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연출한다든지 하는 도발이 가장 먼저 떠오르고요. 두 번째는 전통적으로 지난번에 핵실험한 이후에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 즉 한 6,000km 정도를 태평양 북쪽으로, 북태평양 쪽으로 날려서 재도립까지 완전히 보여주면서 6,000km가 알래스카 앵커리지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완전히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다 하는 그런 도발을 보여주는 뭐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신 대표님께서는 지금 오늘과 내일을 좀 애주시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교수님 생각? 물론 이제 신 대표께서 말씀하신 예.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예. 이제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 사드 임시 배치가 지금 완료된 상태에 대한 반발, 또 중국과 공조라고 하는 측면에서 또 강하게 반발하는 차원에서의 군사적인 무력 시위의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제 또 하나 측면은 어제 그 수소탄 그 성공 군중 집회에서의 북한 지도자들의 발언을 보면은 구구절을 기념하는 수소탄이 발사됐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구구절 그러니까 북한의 정권 수립 기념일이라고 하는 48년도 9월 9일 이것을 기념하는 이 날의 행사는 이미
군사적인 부분은 이번에 수소탄 실험, 그러니까 육차핵 실험으로 끝냈다 이렇게 예, 지금 북한 한편을 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또 한편으로는 좀 더 시간을 두고 국제사회에 지금 유엔 결의안이 곧 나올 텐데 예, 예. 그걸 보고 나서 또 할 수도 북한이 있다. 할 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 보면 약간의 호흡 조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